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중에 방광염은 환절기나 세균 증식이 용이한 여름철,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추운 겨울철에도 자주 발생해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또 방광염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전체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평생 최소 한 번은 경험한다는 질환,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준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많은 여성들이 방광염을 겪어봤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방광은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와 소변을 보기 전까지 모아두는 주머니 같은 근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장의 기능과 소변 안에 독성 물질이 있을 경우 그 물질이 방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크게 소변의 저장과 배설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의 평균적인 소변 횟수와 소변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인의 방광 용적은 최대 한 400cc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변을 한번 볼 때 보통 250에서 350cc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따졌을 경우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소변 보러 가는 것을 평균적인 횟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평균보다 좀 적은 양으로 자주 소변을 보러 가는 경우라면 방광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300cc 안팎의 소변을 하루에 8회 이상 자주 보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네네. 다만 음식물이나 수분 섭취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평균보다 적은 양의 소변을 자주 보고 계시다면 이는 방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광 이상의 기준은 일단 소변 횟수가 기본이고 소변에 참는 능력은 괜찮은지 그리고 시원하게 잘 나오시는지 방광염과 같은 합병증이 자주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광염에서도 정상적인 배뇨가 이루어지진 않을 텐데요. 방광염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방광염이란 외부에 있던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내부로 침입해 생기는 요로 감염 질환입니다. 요도나 방광 등의 하부 요로 개 중에서 방광 내에 국한된 염증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방광염은 만성적인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 만성 방광염으로 분류를 하는 걸까요? 일단 만성 방광염은 포괄적인 의미로 잘 낫지 않는 미해결 상태나 지속적인 상태의 방광염을 말합니다. 보통 1년에 3차례 이상의 방광염은 재발성 방광염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서 여성 비뇨기과를 주로 진료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많은 재발성이나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잦은 감염을 경험하시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병원균의 잔존 유무나 면역력이나 항생제의 내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도 재발성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요도 주변 조직의 조직학적인 이상인 여성 요도 증후군 그리고 소변이나 배변을 조절하는 관략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골반 저근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아니면 방광염은 아니지만 방광염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고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전문 병원에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꼭 반드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만성 급성 방광염 외에 또 어떤 방광염이 있을까요, 선생님? 대표적으로 유명한 질환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있는데요. 배뇨통, 빈뇨, 절방뇨 등의 자극 증상 외에 이 방광 부위인 하복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배뇨 후에는 또 통증이 살짝 경감되는 병으로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관찰되고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럼 결국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 그리고 1년에 3번 이상 재발하게 되는 재발, 만성 방광염,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걸리는 방광염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광염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급성 방광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성 세균성 방광염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성 방광염 위주로 그 자세한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확인하고 좀 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장균. 대장균과 방광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방광염의 일차적인 경로는 요도로부터 방광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위로 올라가는 상행성 감염이 가장 흔하며 회원부나 요도 지립구에 증식한 세균이 방광으로 침투하여 발생합니다. 방광염을 유발하는 80% 이상의 원인균은 피부나 생식기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을 포함한 gram 음성균이고 그 이외에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요도염균, 질염균, 진균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상태일 때 그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주로 많이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성관계 이후에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방광염이 성병으로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들은 산부인과를 찾기도 하는데 방광염은 정말 성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방광염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성관계 없이도 충분히 유발 가능하나 성관계 도중에 평소에 요도 및 방광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세균의 숫자보다는 많은 수의 세균이 유입되기 때문에 보통의 20, 30대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방광염은 성관계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는 요도염균과 같은 병원균의 노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방광염과 성관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성병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인균의 80% 이상이 대장균을 포함한 일반 세균이기 때문에 일단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다만 방광염은 성관계 직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성관계를 통한 요도염균의 노출 기회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관계와의 상관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방광염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도 생길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고 남성에게서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여성 환자가 많은 건지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바로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남성의 요도는 15cm 정도로 여성에 비해 가늘고 길게 구부러져 있고 또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중간에 있어서 방어의 역할을 해주지만 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가 4cm 정도로 짧고 고두면서 다른 주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요도 입구로부터 방광으로까지 곧바로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분들에 비해 해부학적인 구조상 세균이 회음부, 지립구 등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있던 세균들이 성관계를 가지거나 생리 등을 하게 되면 요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곧바로 방광으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여성에게서 방광염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남성의 요도는 여성보다 가늘고 길면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도 입구를 통과한 세균이 방광에 도달하기 전에 요도 자체나 전립선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방광염보다는 남자분들은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해부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급성 방광염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근데 흔히 이제 어른들이 소변 참으면 병된다 이런 말씀 자주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선생님? 방광염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소변을 오래 참는 거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광으로 유입된 세균을 감염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배뇨를 통해 배출하는 것 자체가 감염 예방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그만큼 세균에게 감염의 기회를 더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보다 2배, 3배가량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무작정 배뇨 횟수를 늘리는 일도 그다지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감염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너무 잦은 배뇨는 이동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수면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수분 섭취량을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 번 배뇨 시에 250에서 350 정도의 양으로 서너 시간 간격으로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 배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주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방광염은 소아나 노인에게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일단 성적 활동이 활발한 20, 30대 젊은 여성에게서 방광염이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폐경기 전후 중년 여성에게서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방광염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뇨. 방광염이 이제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빈뇨가 주요 증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방광염이 발생하면 방광점막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방광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빈뇨가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배뇨통인데요. 이러한 배뇨통은 배뇨 시작이나 중간보다는 배뇨 끝에, 배뇨 말미에 주로 관찰이 되는데 이는 배뇨 마지막에 손상된 방광점막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뇨 말미에 관찰되는 배뇨통과 함께 잔뇨감, 빈뇨, 절박뇨와 같은 방광 자극 증상과 아랫배 치골 상부의 통증이 특징적이면서 혈뇨나 혼탁뇨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방광염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뭐 전염성이 있거나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방광염은 환자 본인의 생식기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이나 장내세균이 방광으로 유입된 경우로 일상생활이나 단순 접촉, 성접촉으로 방광염이 타인에게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몇의 질염균이나 성전파성 세균이 복합적으로 감염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병원균이 성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될 수 있으므로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도 항생제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원인균을 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원인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날 때 전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진단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방광염은 소변 검사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는 원인균을 규명하기 위해서 균 배양 검사, 세균 유전자 검사 같은 세균 검사까지는 보통 같이 진행합니다. 심한 혈뇨가 있을 때 방광염 이외 동반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염 교정 이후에 초음파나 CT나 내시경과 같은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방광 기능 이상이 평소에도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방광염 교정 이후에 요속 검사나 잔뇨랑 검사 등으로 방광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한참 방광염 증상이 발현 중일 때에는 내시경이나 방광기능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광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 없이 뭐 감기처럼 휴식을 잘 취하거나 하면 증상이 뭐 나아지기도 하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당연히 면역 체계가 존재하는데 세균이 일부 유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심한 방광염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방광염의 초기 단계에 피곤하지 않게 몸을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광염 끼를 느껴 하루 이틀 관리를 해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 아니라 점점 심해진다고 느끼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처음부터 심한 배뇨통, 빈뇨, 혈뇨 등이 강하게 동반되는 경우에도 바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배뇨 관련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짚어볼게요. 평소 소변을 자주 보고 잘 못 참는 예민한 방광인 경우에는 방광염도 잘 걸릴 수가 있나요? 흔히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를 저는 방광이 예민한가 봐요 하는 이제 비뇨기계 질환들이 몇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광 배뇨근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평소 빈뇨,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 야간뇨 등이 나타나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 질환 환자분들은 평소 배뇨의 성가심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수분 섭취량이 적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남들보다 배 이상 배뇨를 또 자주 하시기 때문에 세균이 유입되더라도 방광에 세균이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서 이런 분들은 방광염에는 자주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요도 주변 분비샘의 화학적인, 신경학적인 이상으로 빈뇨, 잔뇨감, 절박뇨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요도 증후군, 요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요도 주변의 염증성 화학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되면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골반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강직으로 인해 빈뇨, 절박뇨, 잔뇨감, 요실금, 요주저 등의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과긴장성 골반저 기능장애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도 요도증후군만큼은 아니지만 방광염의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급성 방광염의 가장 중요한 초기 합병증은 신장 내 감염인 신우신염입니다. 신우신염. 신우신염이 일어난 경우 배뇨치 통증이나 혈뇨, 빈뇨, 하복부 통증과 같은 방광염 증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발한, 옆구리 통증이나 구역질 구토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수년이나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되다 보면 방광세포에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나 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간경화나 신부전의 생성 원리와 비슷하며 이렇게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조직은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간질성 방광염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간질성 방광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은 여러 손상이나 감염으로 인해 방광 점막을 코팅하고 있는 지혜지층, 개그층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손상된 방광 점막으로 신경인성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알러지 반응 등이 지속적으로 방광 점막을 공격하게 되어 소변에 있는 포타슘 이온이 점점 방광벽을 자극시키고 조직은 섬유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소변이 차게 되는 시기에 방광이 늘어나지 못해서 하복부 통증, 방광 통증, 골반 통증, 배뇨통, 빈뇨, 절박뇨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은 증상을 기준으로 한 진단명이 아니라 내시경적 소견을 위주로 진단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출혈 소견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비만세포가 군집을 이루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간질성 방광염이란 용어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염을 방치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오해와 속설. 네, 방광염에 대한 오해와 속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인터넷에 방광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오늘 몇 가지 추려서 시원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옥수수 수염차나 한약이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선생님? 예,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떤 특정한 성분의 물이나 한약이 좋다고 밝혀진 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수분 섭취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속설입니다. 스키니진이나 레깅스처럼 꽉 끼는 하의를 입었을 경우 방광염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맞을까요, 선생님? 이건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평소 방광염에 자주 걸리지 않고 배뇨에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비교적 큰 상관이 없고 방광염이나 질염이 자주 반복되고 배뇨 관련 그리고 외연부 생식기 관련 불편감이 자주 있었던 분들은 요도나 지립구를 구성하고 있는 전정이나 골반 근육의 환경이 뭐가 정상은 아니라는 사인입니다. 그런 분들은 꽉 끼는 의복이 불편감이나 감염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기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의복이나 자전거 타기 등은 보통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그 방광염 발병했을 때는 바로 항생제 처방받아서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맞나요?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감기약을 먹지 않는 것처럼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이나 수분 섭취를 하면서 증상의 완화를 유도해 보시고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집에 있는 아무 항생제나 드시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소변 검사라도 진행해 보시고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광염은 전문적인 케어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방광염 이제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는 보통
3일 정도의 경구용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통증이나 혈뇨가 심하고 약간의 발열 증상도 동반된 경우에는 항생제 주사도 병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온수 좌욕을 하고 항콜린성 약제나 진정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재발성이나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초기서부터 조금 더 길게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급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치료해야 호전이 되는 건가요? 단순 방광염의 경우 3일 정도의 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은 소실됩니다. 하지만 재발성 만성 방광염,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 평소에도 배뇨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항생제를 복용해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도 병원을 재방문하여 소변이 정상화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병에는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특히 방광염은 재발이 좀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방광염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극단적인데요. 어떤 분들은 방광염은 쉽게 치료되고 잘 낫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번 걸리면 쉽게 재발해서 완치가 잘 안 되는 불치병과 같은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방광염인 경우에는 신혼여행 때나 폐경기 정도에 한두 번 관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재발성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1년에도 몇 차례, 심하면 한 달 사이에도 몇 차례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재발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어 재발의 원인을 밝혀내시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취미 활동 등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의와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재발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좀 먹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잦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물론 가장 좋은 상황은 항생제를 아예 안 드시는 상황이 최선이겠지만 진행하는 감염을 항생제 없이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재발성 단계에 접어드신 분들은 감염 초기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드시는 게 더 낫고요. 다만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세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생제 복용 중간이나 그 이후 며칠은 더욱더 유산균의 복용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광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쉽게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1.8리터의 수분 섭취가 권장되고 있는데 적절한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방광의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전인 세균이 방광으로 침입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씻어내는 효과로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는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잦은 질 세정은 오히려 병원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배변이나 배뇨 후 앞에서 뒤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좋겠습니다. 부부관계 전후로 생식기를 청결하게 하고 관계 직후에 배뇨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고 획기적인 식이요법은 따로 없으나 유산균 제제나 크랜베리 주스, 비타민C, 녹차 등이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크랜베리 주스의 경우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방광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재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균을 규명하는 자세한 세균 검사나 혹시 요도 주변 조직이나 방광 내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비뇨기계 검진을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질환의 경우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발이 잦은 만큼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또한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준남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